8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아침 아들 내외가 제주도에 내려가 있다고 해서 나는 그 기회를 타 아들 집 냉장고에 남은 반찬들을 정리하고 화장실 타일 틈에 낀 때를 닦고 손주들 방 먼지를 털려고 마음먹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아온 아들 집이었거든요. 손주가 태어났을 때부터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내가 언제든 들어갈 수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섰을 때 손가락이 떨렸어요. 104469 평생을 외우고 있던 그 번호를 누르는데 빨간불이 떴습니다. 다시 눌러봤어요. 또 빨간불. 한 번 더 눌렀어요. 또 빨간불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듯이, 마치 내가 더 이상 들어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려는 듯이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아들 목소리가 바빴어요. 엄마 뭐해? 난 지금 회의 중이야. 아들 집 비밀번호가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한 박자 쉬더니 아들이 말했어요. 아, 그건 내가 지난주에 바꿨어. 유명 건설회사 직원이니까 보안이 중요하거든. 혹시 집 도면이 유출되거나 하면 회사에 피해가 가거든. 그리고 엄마 이제 자주 오지 말고 꼭 필요할 땐 미리 연락해 줄래? 이사 온 지 30년이 되는데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자주 오지 말라니요. 내가 왜 자주 가는데요?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대답했어요. 엄마가 직접 가서 만지고 정리하시니까 며느리가 좀 불편해한다고. 집 물건 배치도 자꾸 바뀌는 것 같고, 엄마가 전에 놔둔 반찬이 있는지 자꾸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면 며느리가 민감해진다고. 그 말을 듣고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었던 걸까? 냉장고에 고인 물을 버리고 싶어서, 먹다 남은 반찬이 상할까 봐서, 손주들 방이 지저분할까 봐서, 내가 한 그 모든 게 불편함이었단 말인가? 내 손길이 다 불편함의 손길이었다는 건가?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랫동안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떴던 숫자판을 바라봤어요. 그것은 단순한 비밀번호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조용한 문이었고, 거리두기였고, 내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남의 영역이라는 표시였어요. 내가 기르던 아이가 이제는 나를 배제하는 영역을 만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느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나는 다른 할머니들을 봤어요. 손주들 손을 잡고 있는 할머니들, 손주들이 할머니라면서 안기는 할머니들. 그 모습들이 나한테는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예전의 내 모습이었거든요.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버스에서 내리며 나는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닦아도 자꾸 흘렀어요. 저녁 때 집에 돌아온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80년의 시간이 그려놓은 주름진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긴 머리, 굽은 등, 달라진 손, 떨리는 손. 남편도 5년 전에 떠났고, 이제 남은 건 혼자 이 집에서 시간을 때우는 일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내 손으로 만지고 정리하는 것을 불편해 한다니요.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밥을 해주려 해도 건강식이라며 식단 관리를 하고 있대요. 옷을 사주려 해도 자기가 온라인으로 산다고 해요. 돈을 줘려 해도 충분하다고 해요. 손주들 물어보려 해도 엄마 아빠가 다 챙긴대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진짜로 뭐가 있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1시간 넘었어요. 잠을 못 이루고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천장에 물이 새던 자국이 보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고쳐달라고 했던 그 자국이 아직도 거기 있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수리업자를 불렀지만 또 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누가 와줄까요? 이제 누가 내 집을 고쳐줄까요? 내 삶을 고쳐줄까요? 내 남은 여생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필요 없는 사람으로, 방문을 열 수 없는 사람으로, 손주들 옆에 있어도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깜깜한 밤중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게 아니었어요. 내 자리가 바뀐 거였어요. 어제까지 나는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오늘부터 나는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었어요. 허락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아침이 되고 또 아침이 되고 몇 날이 지났어요.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할 수도 없었어요. 뭐라고 말할지 몰랐거든요. 괜찮아. 너한테 폐를 끼쳐서 미안해. 그런 말 해야 하나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내가 아들을 낳고 기르고 밤샘 했던 모든 그 시간들이 이제는 남의 집에 발을 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어요. 내가 한 그 모든 것들이 평가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한 것들이 이제는 다 틀렸던 것 같았어요.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자꾸 울컥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싶으면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냄비에 밥을 한 그릇 담고 있는데 누구 밥이냐고 묻는 내 자신이 한심했어요. 이제 내 밥만 담으면 된다. 이 단순한 사실이 왜 이렇게 가슴이 아파요? 며느리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이 변했기 때문일까요? 예전엔 시어머니가 시집을 드나드는 게 당연했어요. 밥 때마다 와서 밥상을 챙기고 빨래를 하고 손주들을 봐주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치매라고 불리는 세상이 되었어요. 프라이버시 치매,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요. 내가 학대자가 된 것 같았어요. 내 딸도 있어요. 딸은 한 달에 한 번 나를 찾아와요. 그것도 미리 연락을 하고 그리고 1시간 반을 있다가 가요. 손주들 학원 시간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그 1시간 반 동안 나는 뭘 했을까 싶어요. 밥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물어보고 싶은 말도 많았는데 시계만 자꾸 보였어요.
언제 가지라는 말은 못했죠. 딸이 나가고 나면 집이 또 조용해져요. 그 조용함이 이제는 편하기보다 두려워요. 벽에 시계가 계속 째깍째깍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마치 내 생명이 계속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들려요. 한 번 떨어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이 자꾸만 역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면 시니어들 자살 뉴스가 나와요. 나도 그런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 그랬을까 싶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느껴져요. 80세의 할머니가 약을 먹고 떠났대요. 손주들을 보고 싶어 했대요. 하지만 손주들이 할머니를 안 찾았대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모르고 자랐다고 했어요. 그 기사를 읽고 나는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그렇게 될까봐, 손주들이 내 이름도 모르고 자랄까봐, 혼자가 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였나요? 필요 없어지는 게 이렇게 깊은 구멍인 거였나요? 낮에는 참아도 밤이 오면 옛날 생각이 자꾸 나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나를 보고 엄마 엄마 하던 그 시절, 아들이 내 머리에 안겨서 자던 그 모습, 딸이 내 손을 꼭 잡고 길을 걷던 그 모습, 그때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세상 전부였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이 더 외로워요. 그때는 미래가 있었어요. 아이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봐주고 그렇게 시간을 채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미래가 이제 현재가 되어버렸어요. 손주들은 자기들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있어요. 나는 옆에 있어도 없는 것처럼 취급받아요. 이제 남은 미래가 뭐가 있어요? 죽음일까요? 그게 끝인가요?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건가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기억하지 않게. 가끔 옛 친구들이 전화를 해요. 우리는 학창시절 친구들이었어요. 함께 전쟁도 겪었고 나라를 일구어낼 때도 함께였어요.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던 청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거의 만나질 않아요. 다들 자식들 때문에 바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자식들이 바빠서 못 온대요. 어떤 친구는 아파서 못 나온대요. 어떤 친구는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돼버렸대요. 점점 우리들이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우린 뭐가 남아요? 전화로 가끔 목소리만 나눌 수 있는 것뿐이에요. 그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자랑할 것도 없고 자식들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시간을 때우는 말만 나와요. 처음엔 웃고 있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더 외로워지는 기분이 들어요. 지난주에 이웃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뇌졸중이었대요.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병원이라고 해서 나도 보러 갔어요. 병실에서 본 할머니의 모습이 비참했어요. 반신불수가 되셨대요. 얼굴이 처져 있었어요. 입에서 유동식이 나왔어요.
할머니는 내가 오는 걸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내가 오길 기다렸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아들은 일주일 후에 병원에 가봤대요. 그동안 할머니는 혼자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간호사가 밥을 떠먹여 줬어요. 간호사가 몸을 뒤집어 줬어요. 할머니의 자식이 하던 일을 간호사가 했어요. 할머니의 아들은 왜 그렇게 늦게 갔을까요? 바빴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할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는 조금 이해가 돼요. 자식이 옆에 없는 그 외로움, 그 두려움,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과 같은 것 같아요. 또 다른 할머니는 혼자 넘어져서 사흘 후에 발견됐대요. 신문에 나왔어요. 이웃이 냄새가 난다고 신고해서 발견됐대요. 사흘이에요. 사흘 동안 할머니는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나는 그걸 생각하면 악몽을 꿔요. 할머니가 도움을 청하는데 누구도 안 온 그 시간들, 절망 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렸을 그 마음. 할머니의 자식들은 엄마가 여행을 가신 줄 알았대요. 정기적으로 연락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사흘이 지났어요. 나는 신문을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그렇게 될까봐 무서웠거든요. 혼자 바닥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릴까봐. 그리고 동시에 내 자식이 나를 그렇게 오래 방치할 일은 없겠지 싶으면서도 확신이 안 섰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엄마가 나한테서 연락이 없으면 몇 날을 지날 때까지 안 궁금해. 아들은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당연히 자주 들을 텐데.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하는 말이 착한 말일 뿐이라는 걸. 실제로는 며칠 정도 지나야 나을 생각할 거고, 바쁜 일정 속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잊혀질 거라는 걸. 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관심도 이 정도라는 걸.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자조적인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내가 낳은 아들이 나를 잊어버릴까봐 전화를 걸고, 내가 아직도 필요한 사람이고 싶어서, 내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서. 얼마나 초라한가요? 80이 넘은 나이에 아직도 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다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내 심정이었어요. 이게 내 전부였어요. 비밀번호 사건이 있고 나서 일주일 뒤에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번 주에 시간 돼. 집 좀 청소해야 할 것 같은데. 내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 내가 아직 쓸모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손이 떨렸어요. 물론이지. 엄마가 해줄 텐데.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때의 그 희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치 내가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비밀번호가 쳐진 문이 다시 열린다는 생각만으로도 내 마음이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아들 집에 가서 나는 온종일 청소를 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손이 아파도 계속했어요. 냉장고에 낡은 음식들을 버렸어요. 싱크대 아래를 닦았어요. 손주들 방의 먼지를 치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며느리도 나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내 옆에 있었어요. 아들이 나에게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그 눈물도 복잡했어요. 감사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절망감도 있었거든요. 이것만 해야 아들이 기억하고 있는 건가? 이것만이 내 가치인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청소를 마치고 나오면서 아들이 비밀번호를 다시 알려줄게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필요할 때 연락해 주라고 했어요. 아들이 이상한 얼굴로 나를 봤어요. 엄마가 왜 그래? 그렇게 물었어요.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가슴이 또 철렁했어요. 내가 그 결정을 한 지 이틀 뒤에 아들에게서 또 연락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들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내가 아들에게 필요 없어지는 데는 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밤마다 내 침대에서 나는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아들을 화나게 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잘못 말한 게 있을까? 비밀번호를 거절한 게 아들 마음에 상처를 줬을까? 아니면 며느리가 나를 또 뭐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나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나는 또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아들에게 종속되어 있는지를, 내 감정이 온통 아들에게만 달려있다는 걸.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평생 고통받게 된다는 걸.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아들 말고 다른 게 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아들은 명절이 되어서야 전화를 했어요. 배 차고 명절날 나가는 걸 물어봤어요. 나는 당연하다고 했어요. 가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게 내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게 내 유일한 기다림이었어요. 내가 이 한 달을 어떻게 견뎌낸 줄 아세요? 아들과 손주들을 만날 날만 기다리면서 다른 할 일도 없었고 다른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날만 기다렸어요. 명절 날짜가 써진 달력을 자꾸 봤어요. 날짜를 하나하나 지워나갔어요.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명절날 아들이 나를 데리러 왔어요. 차 안에서 나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싶었어요. 아들이 옆에 있는 그 순간을, 아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순간을, 아들 집에 가니 손주들이 기쁘다고 했어요. 할머니라면서 안겼어요. 그 순간 나는 또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손주들의 그 포옹만으로도 나는 또 살아갈 이유를 찾았거든요. 이게 중독인가 싶으면서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나는 이 짧은 시간들에만 살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명절을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나는 어떤 책을 들었어요. 내가 예전에 사두고 읽지 않던 책이었어요.
유명한 심리학자가 쓴 책이었어요. 그 책에서 내가 눈에 띄게 본 문장이 있었어요. 타인과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감정의 원천이 되면 우리는 평생 고통받게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의 자존감이 타인의 평가에만 달려 있으면 우리는 타인의 종이 되는 거라는 말이었어요. 그 문장이 나를 맞췄어요. 마치 나를 겨냥한 화살처럼 나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내가 아들이 아니라 나를 봐야 한다는 걸,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게 두렵다면 먼저 내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걸, 누군가에게 필요한 정도로만 내 가치를 매기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걸, 내가 이렇게 살면 남은 여생이 모두 고통일 거라는 걸. 그런데 어떻게 하지? 나는 그 문제를 며칠을 고민했어요. 내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뭔 말이지? 나는 80이 넘은 사람이야. 이제 갈 수 있는 데도 한정돼 있고 할 수 있는 일도 한정돼 있는데 뭘 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다음날 나는 무언가를 결정했어요. 혼자서도 괜찮은 삶을 만들자고. 내가 아들을 위해 살기보다는 내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건 아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들로부터 독립하는 거였어요. 내가 먼저 독립해야 아들도 편해질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친구가 권했던 책들을 다시 찾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도 등록을 했어요. 도서관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어요. 우리는 수요일마다 만나서 같이 책을 읽고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 모임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내가 아들 말고 다른 사람들과 만났어요. 아들이 아닌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나처럼 외로워했어요. 혼자가 되어서 힘들었어요. 자식들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또 다른 길을 찾고 있었어요.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었어요. 나만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그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 친구는 75살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대요. 지금 자기 작품을 전시회에 출품했다고 했어요. 또 다른 친구는 80이 넘어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문학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 친구들의 삶 속에는 내 아들, 내 딸이 없었어요. 있는 건 자기들의 꿈이었어요. 자기들의 열정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이게 가능한 거구나. 내가 몰랐던 삶이 이렇게 있었구나. 옆반 할머니 영숙이가 요즘 뭘 배운다고 했어요. 스마트폰 사진 찍는 법이랬어요. 나는 그 할머니를 따라 스마트폰 강좌를 들었어요. 손가락이 자꾸만 떨려서 글씨를 작게 치다가 크게 쳤다가 했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나처럼 어려워했어요. 강사님은 천천히 가르쳐 주셨어요. 서두르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충분히 오래 있었으니까 이제는 자기 속도대로 배워도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가 내게 말해준 첫 위로의 말이었어요. 내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 내 속도로 괜찮다는 말. 강좌가 끝나고 우리는 카페에 가서 그곳 풍경을 찍어봤어요. 내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닌 순전히 내 마음을 담은 사진들이었어요. 그 사진들을 휴대폰에 저장할 때 나는 새로운 세상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같은 카페인데 내 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있었거든요. 누군가를 위해 선택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선택한 것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나는 아들에게 그 사진들을 보냈어요. 엄마가 도서관에서 찍은 거라고. 아들이 대답했어요. 엄마 좋네. 그 말 몇 마디가 예전처럼 내 기분을 흔들지 않았어요. 아들이 좋다고 해도 좋고 아무 대답이 없어도 상관없겠다는 생각까지는 아니었지만 조금 덜 기댈 수 있었어요. 내 가슴이 덜 철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진을 아들을 위해 찍은 게 아니었거든요. 나를 위해 찍은 거였거든요. 아들이 평가하든 안 하든 상관없었어요. 그 일주일 뒤에 나는 더 큰 결정을 내렸어요. 혼자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버스로 강릉을 가기로 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가고 싶다고 했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바빠서도 못 갔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왜 계속 기다리고만 있었나 싶었어요. 왜 누군가와 함께 가야만 가는 줄 알았나 싶었어요. 여행을 준비하면서 나는 기분이 설렜어요. 이게 이렇게 오래됐나? 뭔가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이 느낌이 명절을 기다리면서 느껴본 흥분이 아니라 내 자신의 뭔가를 기다리면서 느껴지는 흥분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것과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더 가벼운, 더 순수한 기분이었어요. 출발 날짜가 되자 나는 아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엄마가 강릉 가는데 3일 동안 연락이 안 될 거야. 염려 말아라. 이렇게 간단하게 알렸어요. 아들이 놀라서 대답했어요. 엄마가 혼자. 네, 혼자야. 나는 대답했어요. 아들이 또 물었어요. 뭘 하러 가는데?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엄마가 뭘 할 때 필요해? 아들이 웃음을 지었어요. 그것도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강릉에서 나는 혼자 바다를 봤어요. 파도를 봤어요. 성마를 타고 있는 동상을 봤어요. 그리고 차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누구와도 말하지 않고, 누구를 기다리지 않고, 누구를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고, 나는 그저 그 순간을 느꼈어요. 이게 혼자라는 거였나? 이게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는 건가? 생각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울었어요.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내가 혼자라는 게 이렇게 좋을 수도 있다는 깨달음에서 나온 눈물이었어요. 밤이 되어서 호텔로 돌아갔어요. 혼자 있는 방,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 방이 얼마나 편했는지 나는 밤을 샜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걸 좀 더 빨리 깨달았으면 좋았겠다고. 내가 이제라도 알았다는 게 다행이라고.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다고. 내 인생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여행에서 돌아온 뒤로 뭔가 내 마음이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아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엄마, 강릉 다녀왔어. 아들이 물었어요. 어땠어? 좋았어. 나는 단 3글자만 대답했어요. 그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공감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아들을 좀 풀어줘야 한다는 걸, 아들도 편해야 한다는 걸. 어느 날 아침 신문을 읽다가 나는 한 글귀를 발견했어요. 어느 철학자가 쓴 말이었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불필요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자유가 증가한다는 뜻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젊을 땐 많은 의무들이 우리를 올가매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의무들이 사라진다는 뜻이었어요. 그것을 저주로 보느냐, 축복으로 보느냐는 우리 몫이라는 말이었어요. 내가 아들에게만 선택할 수 있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는 뜻이었어요. 이제 나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그 말을 5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또 나왔어요. 하지만 이건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내가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에서 나온 눈물이었어요. 나는 절대 끝나지 않은 거였어요. 나는 여전히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도서관 모임에서 한 친구가 수채화를 배운다고 했어요. 나는 그 친구를 따라 수채화 학원에 등록했어요. 첫 수업은 어색했어요. 내 손이 자꾸 떨렸어요. 펜을 쥐는 것도 어려웠어요. 브러쉬를 드는 것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강사님이 괜찮다고 했어요. 천천히 해도 된다고. 모두가 처음이라고. 나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누군가가 나를 급하게 재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자유를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그 학원에 같이 가는 할머니들 중에 90세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는 80살에 처음으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지금 10년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내게 말했어요. 늦지 않았다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울 수 있다고. 그 말이 내게는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수주가 지나니 내 그림이 조금씩 나아졌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내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내 속도대로 그려진 그림이었어요. 할머니들이 내 그림을 봐주면서 좋다고 해줬어요. 그 말들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나처럼 평생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내 그림을 칭찬할 때 그건 정말로 내 그림에 대한 평가였지.
내가 할 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칭찬은 각자 자신의 작품에 뿌듯함을 느껴본 사람들의 진심이었어요. 내가 변해가면서 아들과의 관계도 변했어요. 내가 아들을 덜 기다리니까 아들이 더 자주 연락을 했어요. 내가 아들에게 덜 집착하니까 아들이 더 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이건 역설이었어요. 내가 아들을 놓으니까 아들이 더 가까워졌어요. 내가 아들을 잡지 않으니까 아들이 더 내 손을 잡았어요. 아들도 어머니를 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내가 자꾸 바라고만 있을 때는 아들도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내가 내 삶을 살 때 아들은 여유 있게 나를 볼 수 있었어요. 비밀번호 사건이 있고 3개월 뒤에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비밀번호 바뀐 거 괜찮아? 이렇게 물었어요.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괜찮고 뭐해? 엄마 요즘 즐겁거든. 아들이 또 물었어요. 엄마가 뭘 하면서 그렇게 즐거워? 나는 그때 가장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즐거워지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아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웃음이 내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명절날 아들이 나를 데리러 왔어요. 차 안에서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최근에 뭐가 좋아? 나는 아들에게 내 그림책을 보여줬어요. 학원에서 나온 그림들이었어요. 그 그림들엔 내 변화가 담겨 있었어요. 첫 그림은 어설펐지만 마지막 그림들은 내 느낌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어요. 아들이 진지하게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이거 정말 좋은데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는 모습이 좋다고. 엄마가 이렇게 생동감 있어 보이는 게 좋다고.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들이 원했던 게 뭐였는지를. 아들이 원했던 건 내가 계속 필요한 사람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사는 모습이었어요. 행복한 엄마를 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살아있는 엄마를 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아들 집에 가니 비밀번호가 있는 숫자판을 봤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그건 이제 그냥 숫자판이었어요. 내가 들어가야 하는 어떤 문이 아니었어요. 내가 넘어야 하는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나를 초대하면 들어가고 아들이 바쁘면 나도 바쁜 사람이 돼 있을 나였어요. 아들은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어요. 필요할 땐 연락해 달라고 했어요. 아들이 묻혔어요. 왜? 나는 대답했어요. 엄마가 충분히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 엄마가 다른 할 일도 있으니까. 엄마가 너한테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들이 그제야 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가 변했어. 맞아. 나는 대답했어요. 엄마가 드디어 나를 살리기 시작했어. 그 밤 나는 아들 집 거실에서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손주들이 나에게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고민들을 했어요. 나는 그저 들었어요. 그리고
가끔 물었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내가 할 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가 좋아서, 그들이 행복해 보여서, 이게 그동안 내게 없던 마음이었어요. 필요해서가 아니라 원해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기분, 그게 얼마나 가볍고 자유로운지 손주들도 느꼈나 봐요. 할머니가 다르다고 했어요. 더 편하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편해하니까 우리도 편하다고 했어요. 밤이 깊어져서 아들 집에서 나왔어요. 아들이 나를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엄마 조심히 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이 부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그건 불안함의 떨림이 아니었어요. 감사함의 떨림이었어요. 아들이 나를 배웅하면서 나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들도 변했구나. 아들도 더 성숙해졌구나. 나처럼. 집에 돌아와서 나는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번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내 남은 인생이 뭐가 될 것 같은가? 죽음이 될 것 같은가? 아니었어요. 내 남은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창조자가 되는 거라는 걸. 며칠 뒤에 도서관에서 본 책이 있었어요. 제목이 아름다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책이었어요. 나는 그 책을 집어들었어요. 내 앞에 도서관 선배 할머니가 나를 봤어요. 그 책 좋으니까 권해줬어. 그 할머니는 8호세였어요. 그리고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심리학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동시에 희망을 받았어요. 내가 80이면 끝인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아직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걸,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내가 세상의 보조 역할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그 할머니에게 나는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용감해? 그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용감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아는 거야.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그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지. 1년 전만 해도 내가 남은 시간을 쓸모 있는데 다 쏟아붓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손주들이 날 기억하게 하려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남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해 겨울이 되었어요. 첫눈이 내렸어요. 나는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집어들었어요. 그 흰 눈을 찍고 싶었어요. 나 혼자만 보고 싶었어요. 그 눈의 아름다움을, 내가 직접 느낀 감정을 담아서 그렇게 찍은 사진들을 나중에 손주들에게 보여줬어요. 손주들이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예쁜데. 내가 대답했어요. 맞지? 이 세상 정말 아름답지? 할머니는 이제
그런 아름다움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어. 손주들이 나를 봤어요. 그리고 웃음을 지었어요. 할머니가 변했다고, 할머니가 더 예뻐졌다고, 할머니가 뭔가 빛나는 것 같다고. 그 말들이 내게는 가장 큰 상이었어요. 비밀번호가 바뀐 지 이제 거의 1년이 되었어요.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을까? 처음엔 그 사건이 나를 무너뜨렸어요. 가슴을 칼로 내려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무너짐이 내가 내 자신을 다시 세우는 기회가 되었어요. 어쩌면 그 비밀번호가 바뀐 것은 축복이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진짜 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신호였을 수도 있어요. 또 한 명의 친구가 나한테 말했어요. 넌 지금 다시 태어나고 있어. 그 친구가 맞았어요. 나는 지금 다시 태어나고 있었어요. 80살의 나이에 다시 태어나고 있었어요. 이번엔 나를 위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나의 열정을 위해서. 이건 신기한 일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만 태어나잖아요. 하지만 나는 두 번 태어나는 행운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들에게 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들, 엄마가 고마워. 왜? 그거 왜 감사하는데? 내가 엄마를 필요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아들이 헷갈려 했어요. 엄마 무슨 말? 하지만 나는 진심이었어요. 만약 아들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챙겨줬다면 나는 계속 누군가에게 기대는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나는 평생 의존할 대상을 찾아 헤맸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이 나에게 거리를 두면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게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아들이 나를 포기하지 않은 거고, 단지 나를 성숙하게 만든 거였어요. 이제 나는 생각해요. 죽음도 그렇게 무섭지 않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이 시간들이 의미가 있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내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시절도 의미가 있었고, 내가 혼자가 되어 나 자신을 찾던 시절도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금의 시간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공이니까. 나는 더 이상 초연이 아니에요. 옛 현인들의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인생의 가장 큰 교육은 상실이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잃으면서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알게 된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아들을 잃고 나를 얻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아들에게 의존하는 것을 잃고 나를 찾았어요.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절대 이 진실에 도달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매주 목요일이 되면 나는 카페에 가서 할머니들과 책을 읽어요. 토요일이 되면 수채화 학원에 가요. 일요일이 되면 도서관에 가요. 명절이 되면 아들을 만나요. 그리고 가끔 혼자 여행을 가요. 하지만 그것들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내 인생의 뼈대일 뿐이에요. 내 인생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뜬다는 기대감, 날씨가 어떨지 궁금함, 내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 설렘, 책을 읽으면서 얻는 배움, 친구들과 나누는 웃음, 이 모든 게 내 인생을 채워주고 있어요.
내가 처음 강릉을 가서 본 그 풍경, 그리고 겨울에 본 눈, 봄에 본 벚꽃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 것이 되었어요. 내가 직접 본 것들, 내가 직접 느낀 것들, 내가 직접 담아낸 것들,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충분한 사람인지,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혹시 나처럼 비밀번호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받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다면, 혹은 아직도 그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끝이 아니에요. 그건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들, 딸이 독립적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독립적이 돼야 할 시간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독립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못할 게 없어요.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아직도 배울 수 있어요. 아직도 꿈 꿀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고 잘하고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비밀번호가 바뀐 그날부터 내 인생도 비밀번호가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비밀번호는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그 비밀번호로 나만의 문을 열고 나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들 집 문이 닫혔을 때 내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 얼마나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가능성들이 나 앞에 펼쳐져 있었는지, 이것이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나는 이제 알았어요. 그건 남은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남은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내가 원했던 게 뭐냐면 필요해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소중해지는 것이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 버려질 수 있어요. 하지만 소중한 사람은 절대 버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중함은 의무가 아니라 감정이거든요. 나는 이제 내 아들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싶어요.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내 아들이 나를 보고 싶을 때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는 이제 나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80살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나는 나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내 삶을 축하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최고의 변화였어요. 비밀번호는 다시 안 바뀔지도 몰라요. 아들이 영구적으로 내게 문을 닫아두기로 결정했을 수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훨씬 더 크고 넓은 문들이 열렸거든요. 미래라는 문,
꿈이라는 문, 가능성이라는 문, 행복이라는 문, 이 모든 문들이 이제 내 앞에서 활짝 열려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문들을 통해 나만의 세상을 걸어가고 있어요. 내 남은 인생이 이제 뭐가 될 것 같은가? 내 답은 이거예요. 계속되는 삶, 끝나지 않는 여정, 계속 배우고 자라고 변하는 시간, 이 모든 게 내 삶이 될 거라는 거. 그리고 그게 정말 행복하다는 거. 80세가 넘은 나이에 비로소 나는 알았어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내 삶이 지금부터가 가장 좋을 수도 있다는 걸.